네, 안녕하세요. 라라 백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시집을 가져왔는데, 나태주 시인이 이번에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분 시가 저는 좋은 게 몇 개 있어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 어제 책이 와서 한번 쭉 둘러보고 괜찮은 부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시와 그 뒤에 어떤 에세이랑 좀 섞여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책 그 저작권 보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에 한 10% 미만만 읽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동참할까 합니다. 네, 그동안 책들도 다 10% 미만을 읽었고요. 이 책도 10% 미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판사는 샘터고요. 네. 앞장에 보니까 풀꽃 시인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발췌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다라는 요거는 에세이네요. 네. 너무 빠르다. 내가 나이가 많고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가 성급하지요. 그래서 여론이나 관심이 한쪽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있고 과열이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도시인들의 미덕은 빠르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빠르게 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도 웬만한 속도에는 빠르다는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속도에 둔감해진 결과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 얼마나 빠르고 좋은 기계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끔 컴퓨터나 핸드폰이 느리다고 타박을 합니다. 그것은 나부터 그래요. 좀 급한 성격이지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94년이니까 벌써 27년 전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을 때 외국 여행을 간 일이 있었어요. 네. 단체 여행이었는데 프랑스 파리 시내를 관광할 때 파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빨리빨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빨리빨리 가고 있다 라고 말한 셈이지요.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빨리빨리란 말인가? 얼마나 한국의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파리 시내를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빨리빨리란 말을 되풀이했으면 파리 아이들이 그걸 들어서 외우기까지 했을까 싶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빨리빨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면의 상징이고 성취의 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상실감, 박탈감, 소외감 같은 것들이 많이는 이 빨리빨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인생은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가 아니라 1인 경기라는 것.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는 오로지 이긴 사람만이 대접을 받고 영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1인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면 쉬고 빠르면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모두가 승자이고 1등입니다. 패자는 없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빨리만 가면 제일이라는 생각은 이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을 잘 정하고 빠르게 가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속도만 빠르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결과는 빨리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시기입니다. 심각하게 자기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작 방향은 대충 정하고 속도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망하는 길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서 살다가 50대쯤 되어서야 내가 진정 살고 싶은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하고 궤도수정 같은 걸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시기로 보아서 많이 늦은 때지요. 괴테의 충고처럼 애당초 자신의 방향을 잘 정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조금쯤 늦더라도 진정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기웃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입니다. 네. 좀 더 있어요. 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너무 빠르고 너무 높고 너무 크며 화려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반짝입니다. 마땅히 조금씩 줄여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 너그러워지고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보람있게 사는 날들이 오기를 바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응원할 것입니다. 네. 너무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태주 시인의 어떤 경험을 빗대서 적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맞는 이야기라 읽으면서 너무 맞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반감도 살짝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자기 경험의 사건을 곁들여서 얘기하는 게 청취자한테는 조금 더 깊고 편안하게 다가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혼자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너무 맞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방향을 정해가고 어릴 때 이런 방향 설정이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이 들면서도 천천히 자기 방향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단지 다만 그 생각을 못하고 끝까지 자기 방향을 못 찾아가는 어떤 사색의 시간이 없다는 삶은 조금 그건 좀 불쌍해 보이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 하루라도 그 방향을 찾아가고 하루 이틀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력한다면 그거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주제꼴인 메이저와 마이너라는 파트가 있어요. 섹션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메이저와 마이너. 지난 주말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방영된 스크린 영상 멘트에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오고 날마다 약속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례사에서 이 말을 뒤집어서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꽃길만 걸으며 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될수록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시련이 있고 고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꽃길이란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을 위해 숨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많지요. 정작 아름다운 꽃들도 추운 겨울과 모진 가뭄과 지루한 장마를 견딘 나머지 그처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다만 꽃길을 걷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추운 겨울과 모진 가뭄과 지루한 장마를 견딘 나머지 네. 맞아요. 견디죠. 근데 저는 추운 겨울과 모진 가뭄과 지루한 장마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즐기기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과정이니까. 네. 네, 다음. 약속이란 것도 그래요. 약속은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약속은 자신과 한 약속을 자기가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약속은 죽은 사람과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약속은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약속이 된다는 신념이지요. 가끔 우리 세상에서 참 잘 나가던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선망을 받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일거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을 하지 않고 좋은 환경과 조건 아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고난을 받지 않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그렇게 한꺼번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진정으로 명예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눈물겨운 마이너의 경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이너의 경험, 무명 시절의 단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이너 시절에, 무명 시절에 혹은 실패의 한복판에서 그는 보다 더 단단해지고 보다 더 철저해집니다. 어찌 마이너 없이 메이저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환상입니다. 실패도 학습이고 마이너나 무명도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메이저가 되었을 때보다 오래 그 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전에 제가 명리학 공부를 좀 했는데 예전에 인생이 기구하다라고 할 때 기구와 그 다음에 용희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나 때를 용희신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자기 안 좋은 시기를 이제 기구년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명리학에서 사람 인생 기구하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 기구년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올 용희신을 맞이하는 토대가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기구년도다. 그러니까 말로서는 되게 느낌상 기구가 되게 안 좋잖아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기구년도가 나를 만드는 기간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기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희신은 사실 기구년도에 가끔 갈고 닦은 것을 그냥 즐기는 타이밍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 겨울의 시기, 실패의 시기, 마이너의 시기,
무명의 시기, 기구년도의 시기, 요때 자기의 어떤, 물론 이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세상에 못 미치는 기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 여기서도 말하지만, 요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레벨업 시키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즐거움, 이게 과정의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그 책을 읽다가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어떤 인생살이에서도 공짜란 것은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 얻게 되어 있고 노력한 만큼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고 하나의 악덕입니다. 요즘 세습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건 애당초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따릅니다. 세습은 불로소득보다 나쁜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부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나 계층을 세습하고 부를 세습하고 교육을 세습하고 권력까지 세습하는 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이너의 경험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이너의 경험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까지도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겠지요. 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고 일어서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의 사랑이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아이들한테 마이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주는 것, 발견하고 관찰해주고 응시해주고 그거를 이끌어내주는 것이 그 educated의 원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조금은 원대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불리한 것 같지만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의 경험을 너무 피하지 않도록 합시다. 인생 앞에서 미리부터 겁을 집어먹지 맙시다.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살다 보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좋은 일로 꼽힐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네. 이게 잘 안 되죠? 네. 이런 마음이 세팅이 된다면 엄청난 자존감과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살면서 그게 잘 되지 않죠. 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일이긴 하지만 남자의 3가지 불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방식으로 바꾸면 인간의 3가지 불행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소년고등과, 둘째는 부모 음덕으로 음직을 하는 것, 셋째는 말도 잘하는데 글도 잘 쓰는 것. 이 모두는 칭찬받을 일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평생 굴레가 되고 또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욱 심각합니다. 부모의 공로로 벼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도 고생이고 아랫 사람들도 고생이 되겠지요. 3번째 지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건 개인적인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경고사항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물론 나도 공감이 가지 않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조금은 자라서 들은 말입니다. 이 말 또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늙은 사람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그 대목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 일들이 나중에 약이 되어서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하루하루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한 발자국씩만 앞으로 나아가며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네, 한 발자국씩,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네, 이게 여러 책들에서 항상 하는 말들이죠. 네. 꿈꾸고 바라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힘들더라도 참고 그 길을 가주기를 바래요. 비록 동행하진 못하지만 멀리서 빌면서 응원할게요. 어떤 분야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눈물겨운 마이너의 시절이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시간들이 바로 그 마이너의 시기이고 시련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는 부모님들의 말 같네요. 선생님들의 말 같고. 네. 그래서 조금 듣기 싫은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어떤 사례나 자기의 실패 사례나 이런 저는 그런 김정은 박사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김정은 박사의 글쓰기 방식을 꽤나 좋아하는데 그분은 자기의 실패담이나 자기의 찌질했던 경험담을 기준으로 어떤 이론들을 펼쳐가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해져요. 그분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솔직하게 꺼내 놓음으로써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고 나도 이런데 라고 하면서 느끼는 찰나에 그 원리와 본질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좀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이렇게 너무 당연한 말만 하는 거는 어르신들의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되게 그렇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좋은 말들, 되게 단순하고 좋은 말들, 진리 같은 말들은 되게 듣기 싫죠. 네. 하지만 맞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네,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내공이 아직 이런 글을 바로 이 감동으로 얻을 수 있는 내공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을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힘들더라도 참고 그 길을 가주길 바래요 라는 말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 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내가 힘든 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터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무너져야지. 그리고 내 입 밖으로 꺼내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나. 힘든 걸 참기만 하면 언제 한번 크게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이 주저앉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어서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울면서 얘기도 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친구들로 하여금 우정도 쌓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제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어떤 상호 의존의 관계나 상호 나도 그런 괜찮은 사람인구나를 느낄 친구로 하여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가는 게 누구와 함께 힘듦을 얘기하고 의지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그 반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는, 이런 게 하는 면 어떤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시를 읽고 싶었는데 에세이가 좀 길어졌네요. 네. 에세이를 그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세이는 너무 오른말이라. 네. 그래서 시를 읽도록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한 개의 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그늘이라는 시입니다. 네. 꽃 그늘.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좋네요. 네. 나태주 시인은 에세이를 쓰지 말고 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뒤에 해설이 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같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가까이 하는 날이 많았고 많은 말을 한 사이입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많이 들켜버린 두 사람입니다. 이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곤 했지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물론 늙은 사람은 나이입니다. 본인을 지칭하셨나 봐요. 네. 어느 날 그 젊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 죽었을 때 찾아와서 울어줄 거냐? 그것은 또 하나의 사랑 표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는 요구는 매우 깊은 요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달라는 요구이지요. 이런 내막을 젊은 처녀가 모를 까닭이 없지요. 다만 웃기만 할 뿐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실제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다음의 내용을 써보았습니다. 앞부분이 사실이라면 뒷부분은 상상입니다. 앞부분이 한 시의 정경이라면 뒷부분은 후정입니다. 말하자면 앞부분의 사실 또는 객관을 배치하고 뒷부분의 정서 또는 주관을 놓는 방식입니다. 가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작품을 썼느냐고. 정말로 이런 아이가 있었느냐고. 그러면 대충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학생은 이 시를 듣고 울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된 때문이지요. 감정이입, 이신전심, 엠퍼시, 공감,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참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네, 그건 좋네요. 네. 꽃그늘.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